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상업등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34조 통칙입니다. 나온다. 볼게요. 상업등기. 이제 등기에 대한 효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에, 많은 내용은 없지만 상법상의 우리 등기 효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조문 몇 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4 상법에 따라. 그래서 우리 상업 등기는 아무거나 등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상법에 규정된 등기 사항을 법원에 있는 상업 등기부에 옮겨 놓는 걸 있죠. 이걸 우리가 상업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알겠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막 등기한다고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영업소 소재에 관한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한다. 그렇죠? 신청이다. 신청하지만 직권으로도 혹시 가능할까요? 직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죠? 어, 관공서의 촉탁도 가능하죠. 그죠? 예, 법원직은 그런 것도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법무사 전문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판례를 검토해 볼 게 있다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심사를 하겠죠. 이 심사가 실질적 심사냐 형식적 심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형식적 심사를 했을 때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죠? 민법상 가보시면 민법에 우리 부동산 등기할 때 여러분 배우셨을 건데 공신의 원칙 인정되느냐 안 되냐 문제죠. 우리 법상 그죠? 등기법에는 등기는 그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업 등기도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판례가 알겠죠?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 실질적 심사라면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요. 자,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등기 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오로지 신청서, 첨부 서류와 등기부에 의해서 등기 요건에 합당한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신의 원칙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됐죠? 법원에 나왔던 거고요. 4번도 가보시면 4번은 법원지에 이렇게 심도 있는 문제가 나와요. 등기를 안 했을 때에 그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판례가 나와 있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등기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거 맞죠? 등기를 만약 해태했을 때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죠? 그 부과할 때 누구에게 부과할 거냐 이 문제인데 등기 해태 당시 대표에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를 해태 기한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했어요. 이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디까지 부과할 거냐 이 말. 이건 어때요? 우리 판례가 정리해졌어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태료 책임을 부과해요. 그렇죠? 본인이 해태한 기간, 요 본인이 해태한 기간 여기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여기 그만뒀다는 거죠. 그만뒀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책임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도 부과하지 않아요. 혜택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한다. 이 판례인데 법원직이 문제를 잘 냈습니다. 됐죠? 그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5조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본점 소재의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알겠죠? 등기해야 됩니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것도 법무사에는 아주 자주 나왔던 거예요. 등기 혜택은 과태료도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 등기 혜택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까? 이거 법원지에 나왔던 건데 이것대로 알아두세요. 본점 지점 별도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등기의 효력 있잖아요. 요 37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고 뭐 법무사는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등기 효력은요. 등기 전 효력하고 등기의 일반 요걸 우리가 등기의 일반 효력 합니다. 등기의 일반적 효력. 알겠죠? 일반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등기 일반적 효력은 제가 밑에 특징을 잘 적어놨어요. 필기를 따로 제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등기 일반 효는 뭐냐면 등기를 안 했을 때, 등기했을 때 문제죠. 등기를 안 하잖아요. 선의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렇죠. 몰랐던 자에게. 근데 알았던 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되면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어? 악의자는 이해되지만 선의는 왜 대항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등기를 하면요. 공시의 원칙에서 대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 놓은 건데 그걸 못 봤다는 것은 너 잘못이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만약에 선의자라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 없어지게 돼 있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살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선의자도 악의로 간주해 버립니다. 효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말 이거예요. 등기 후에는 선의자는 어떻게 한다? 악의자로 어떻게 한다? 의제된다. 아시겠죠? 의제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일반적 효력이라 그래요. 근데 등기하기 전인데 등기 후에 예외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알겠죠? 대항 못합니다. 그런데 등기 전에도 우리가 예외 사유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앞쪽에 봤던 상호 등기. 상호는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 관계없이, 알겠죠? 상호 등기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 관계없이 대항을 할 수 없죠. 이거는 뭐에 대한 예외예요? 여기 앞쪽에 등기 전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후에도 여기 예외가 있고, 알겠죠? 요겁니다. 등기 후에 예외는 요거. 등기 전에 예외는 요걸 말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특징 적어 놓은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조문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조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이름을 해설을 해줬어요. 여러분 쉽게 느껴지지만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1항에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등기 전의 효력이에요. 알겠죠? 등기 전의 효력이고 선이 그랬으니까 유추해 볼 때 악의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항 가볼게요. 2항은 등기 후라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아무 말도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여기는 예외만 적어놨잖아요. 그럼 예외가 아닌 원칙은 뭐다는 거죠. 등기하게 되면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다가 여기 2항에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조문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 조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놓고 조문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끝.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문제는 여러분이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법원직 자료 나왔던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배인을 해임했지만 해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죠. 지배인을 해임했어요. 해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등기하지 않았으면 영업주는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 맺은 계약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 누구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상업 등기 중에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선의자, 그죠? 선의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연습하세요.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9번이 바로 아까 말했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호 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에게는 상호권의 특상을 대항하지 못한다. 왜요? 못하게 상호 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 선의 제3자의 특상을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 양도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는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하면 상호 양도는요. 등기를 하게 되면은 선악 관계없이요. 정당한 사유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앞쪽에는 등기 일반적 효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호 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상호의 득상을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등기하면 정당한 사유 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9번. 이해됐나요? 요걸 법원지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창설적 효력이 있잖아요. 이 등기의 효력 중에 창설적 효력이 있어요. 이건 등기함으로써의 어떤 법률 관계가 생성되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설립등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립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선악 관계가 없어요. 선악 관계 없이 그냥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해산 등기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도 주장할 수 없다. 아니에요.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특수한 등기, 창설적 효력이 나타난 이 등기는 등기 전에는 어떠한 등기할 사항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냥 등기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선악과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죠. 됐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법무사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서 11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이 제3자 있잖아요. 이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의 거래 관계 상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적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조세권자에서 국가, 그죠? 여기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여기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8번 한번 가볼까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을 때는 37조에 조금 전에 봤던 등기 일반적 효력 있잖아요. 그 지점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당연한 겁니다. 지점과 본점, 본점과 지점 사이에 그죠? 등기의 효력은 각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정도 넘어갈게요. 자, 부실 등기, 등기에 대해서 이제 부실 등기 문제. 요 39조를 이제 판례도 있고 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등기를 했는데요. 잘못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했는데 잘못된 등기를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부실 등기라고 해요. 부실 등기. 근데 우리가 등기에는요. 우리 공신력 인정되지 않잖아요. 등기는 원래 원칙적으로 공신력 인정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공신력이 뭐예요? 등기된 상태를 믿은 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게 부실등기예요. 부실등기를 믿은 선의의 제3자는요.
보호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고의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는 어때요? 그 다른 상의를 믿은 거잖아요. 상의를. 다른 걸 믿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걸 믿은 것을 보호해 주는 거죠. 믿은 그대로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믿은 자를 보호해 준다. 상업 등기에 예외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신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조문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심플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론적으로 너무 깊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요. 우리 조문 문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17번 법원직에 나왔던 건데 등기관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를 했어요. 이건 어떨까요? 다르게 착오를 했다. 이게 이럴 때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등기 신청인의 과실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런 내용이고 18번도 가보시면 이건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다. 대항력을 상업등기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는 효력만 가질 뿐이고 등기된 데 효력을 부여하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 상업등기의 원칙이죠. 따라서 부실등기를 믿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지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죠? 원칙적으로 등기를 믿고 부실 등기를 믿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신력에 의해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18번 문제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등기 신청권자가 고의 과실로 다르게 등기했을 때 그걸 믿은 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등기를 믿고 했는데 다른 내용이었다. 알겠죠? 이럴 때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쭉 내려가셔가지고 하여튼 뭐 요 판례도 여러분들 법무사에 자주 나왔는데 법원직도 여러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요 판례를 놓치시면 안 되죠. 전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때 확정됐을 때는 그 결의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이 상법 39조 부실등기를 적용 내지 유추행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사가 선임됐어요. 그죠? 주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하게 등기도 돼 있습니다. 등기도. 이사가 등기돼 있고 막 거래도 합니다. 그러다가 거래를 했으면 이 등기를 하고 있고 믿은 제3자가 있다. 제3자. 거래한 제3자가 있다 합시다. 근데 여기서 주주총회가 취소돼 버렸어요. 주총이 선임한 주총이 취소돼 버렸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급해서 어때요? 효과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이사는 어때요? 정상적인 이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등기도 어떤 거예요? 부실 등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부실 등기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상위의 사항을 등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할 때는 정상적인 등기였는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상위가 된 것도 우리가 부실 등기로 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등기로 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거래한 이 제3자 보호할 거냐 이 문제예요.
이건 어때요? 부실 등기로 봅니다. 그래서 삼식구조를 유추 적용해서 이 제3자는 어때요? 보호됩니다. 등기를 믿고 이사로서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쭉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판례는 뭐 아주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법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문제 될 만한 것은 누군가가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요.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23번 한번 가볼까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권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위조를 해서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 신청권자가 잘 모르는 거잖아. 그죠?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권자에게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등기하지 않았고 위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했거나 그 부실 등기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방치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뭐로 봤냐면 고의 과실로 부실 등기한 걸로 봐버렸어요. 알겠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리 제3자가 위조했거나 뭔가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하거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면 고의 과실과 동일한 부실 등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24번 가보시면 이때 등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고의 과실로 잘못 등기를 하는 건데 그 고의 과실 판단, 고의를 판단 누구를 기준하게 나눌 때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죠? 대표자 기준 판단하는데 만약에 대표자가 사망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회사의 업무 집행을 직접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그 업무 집행하는 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표 사원이 유고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우리 판례는 어때요? 이 사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대표 사원의 고의로 판단해야 될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판단 못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 고의 과실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소멸 등기 뭐 하면 되는 거죠. 변경 있거나 소멸하는데 당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넘어가셔서 영업 양도를 가보겠습니다. 영업 양도. 영업 양도도 중요하죠. 일단 영업 양도의 핵심은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양도인이 동일한 영업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우리가 경업 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 양도를 하고 다시 경업을 해버리면 영업 양도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첫 번째, 영업 양도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해요. 유사한 영업은 괜찮아요. 알겠죠? 유사한 영업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법 밑에 비교 한번 가보세요. 22조에 상호등기의 효력, 상호등기의 사전 배척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등기했을 때 나오는데 거기는 이런 인접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여기 영업 양도 경업 금지는 인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하나 전문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2항.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 이 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경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이 동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는 동일한 특별시군에서 하지 못하는데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어때요? 20년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30년을 했다 그러면 20년으로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때 약정으로 그러면 경업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요?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약정 이 나오는 건 무슨 말이다. 이거는 임의 규정. 알겠죠? 임의 규정. 요 영업 양도 금지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당사자 약정 없을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죠? 약정 없을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임의 규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갖고 나머지 이제 하나 본다면 3번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회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지만 합병의 경우는 해산 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소멸한다. 그렇죠? 우리 영업 양도하고 합병을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제 공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영업 양도하고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합병은요 에,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예, A와 B가 있다면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는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새로운 회사 설립하는 합병을 한다 그러면 합쳐지는 A, B 두 회사는 소멸해 버립니다. 양도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번 가보시면 영업 양도나 합병은 모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도 뭐 제가 기본서에 다 비교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뭐 법원직 하는 학생들도 이미 공부 다 하셨을 겁니다. 영업 양도 합병 비교할 때 중요한 걸 살펴보면은 거기 영업 양도는요 채권자 보호 규정을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보호 규정이 아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은요 채권자 보호 절차가 돼갖고 채권자에 그냥 물어보는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에, 영업 양도는 채권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알겠죠?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알아두시는 중요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연결을 보겠지만 42조부터 42조 사이에 채권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죠? 상호 소용 양수인의 책임 이런 게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넘어가셔가지고. 근데 그 뭐 이론적으로는요, 판례가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그럼 영업 양도가 그럼 뭐냐? 영업 양도가 뭐냐? 할 때요, 영업 양도의 개념을 판례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영업 양도가 되려면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일단 기능적 재산은 굉장히 포괄적인 자산이에요. 뭐 고객의 확보라든지 지금의 현재 현금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어, 단골 거래에 대한 거래처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재산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서 이게 핵심이야.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해야 돼. 아시겠죠? 홍콩 반점, 그죠? 홍콩 반점을 만약에 양수했다. 그럼 홍콩 반점이 중국집이었잖아요. 그죠? 이 중국집 음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업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7번 가볼까요? 영업의 전부를 양도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있는 조직을 완전 해체하고 양도했다는 것은 그게 넘어가서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영업 양도가 아닌 거죠. 이해됐죠? 그런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전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게 영업 양도가 아닌데 그러면 일부를 양도했다. 일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양도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죠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영업 양도라고 봤어요. 그게 8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 양도라는 것은 종래 영업 조직이 유지되어서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결정된다. 따라서 영업 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일부만 양도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계속 유지돼요.
그러면 영업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됐죠? 됐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 여기는 판례가 있으니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뒤쪽으로 가면서는 이 판례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풀어드릴 건데 여기서는 한번 풀어주면 10번 같은 거 가볼까요? 10번 가보시면 우리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 지위 있죠? 이건 이전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전되지 않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부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그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 그려드리면 A가 B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양도하기 전에 A가 K은행으로부터 돈을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때 P가 보증을 섰어요. 할 때 이 A가 뭐예요? 피보증인의 지위라는 거죠. 알겠죠? 피보증인의 지위라 그래요. 이 영업 양도하니까 피보증인의 지위도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넘어갔다고 본다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A가 못 갚으니까 P가 돈을 대신 갚았어요. 상환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뭘 해야 돼요?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원래는 A한테. 그런데 이게 양도됐다고 한다면 P는 누구에게? 이렇게 부상을 가능하게 되겠죠. 넘어갔다 하면, 한다면.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이 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이 피보증의 지위는 양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사례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그 다음에 영업 양도할 때 근로관계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로관계 다 넘어가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넘어가요. 일반적 재산은요, 예, 특정 승계를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 관계는 일단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만약에 반대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밑에 건 다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예, 법원도 있죠. 최근 나온 판례는 아주 발빠르게 잘 냅니다. 법원직도 법무직도 법무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13번입니다. 영업 양도 계약할 때 경업 금지 청구권 있잖아요. 경업 금지 청구권이 양도될 것인가가 문제됐어요. 넘어갑니까? 양도된다고 봤어요. 계속 전전 양도돼서 마지막 영업 양수인이 처음에 있죠. 영업 양도한 자에게 경업 금지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영업 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되고 지명채권인 여기서 경업 금지 청구권 지명채권으로 봤어요. 양도에 대한 통지 권한도 이전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B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B가 또 그 영업을 C에게 양도하고 C가 또 D에게 영업을 양도했어요. 근데 A가 양도인이잖아요. 근데 경업을 하고 있네. 그랬을 때 D가 경업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알겠죠? 경업 금지 청구권이 전부 양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알아두시고. 됐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돼요, 판례. 어, 그 다음에 뭐 16번은 상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은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경업금지물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상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법원직도 조심해야 돼요.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자에게는 여기 경업금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상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 그랬잖아요. 적용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하나 있는 거 17번은 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판례죠. 경업 금지 지역으로서 동일 지역 인접 지역을 할 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살필 거냐 이거죠. 양도된 물적 설비로 따질 거냐 아니면 영업 활동하는 그 지역을 따질 거냐 하는데 우리 판례는 당연히 뭐예요? 영업 활동 지역을 기준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됐습니까? 됐네요. 영업 양도. 그 다음에 뭐 영업 양도인의 뭐, 요 방법, 양도의 처분은 뭐 댓글 보시면 될 거, 법원직 나왔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42조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